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0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차는 왜 막혔을까요? 이거 차가 막힌가요? 길이 막히더만요. 아, 그러네요. 길이 막힌 거네요. 예, 예. 오늘 넉넉하게 2시간 반 전에 출발했는데 이렇게 또 한 번씩 막힌 날이 이게 다 윤석열 탓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쪽 강남 쪽으로 타고 오시는 거잖아요. 예, 예. 윤석열 따면 맞습니다. 참, 그런 방송, 생방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얘가 탓이죠. 그럼요. 근데 저는 텔레그램도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럼 더 얘가 타죠. 거의 막 신호위반 해가면서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앞에서 다 걸려버렸어요. 자, 고생하셨고 5분 정도 늦은 건데 뭐 고생하신 거에 비하면 이건 뭐 애교로. 자, 여러분 복지과 소사이어티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02-3272-2353 02-3272-2353으로 전화하시면은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새날에서 이제 시사 방송을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 한 방송. 예. 304회. 만 6년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이 방송 보다가 야, 이걸 내가 처음 알았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복지 여신 볼메 그린님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메 그린입니다. 자, 이 방송은 볼메 그린님께서 따님 서영이를 위한 방송이라고. 좋은 나라 만들어 놓으면 예. 서영이가 잘 사는 나라 되겠죠. 여러분들 까마득한 것 같지만요. 금방 옵니다. 그런 나라. 그렇더라고요. 정권 교체하면요. 예. 진짜 지금 이 정권은 정말 정부로서 가치가 없는 정권 아닙니까? 예. 분야별로 이렇게 좀 살펴보고 할 때마다 한숨이 푹푹 나오고 국민들을 어떻게 빨리 이 도탄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 예상은 국정감사 이야기 하실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 얘기가 아니야. 물론 국정감사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국제뉴스. 예. 주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 그 정부가 그냥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발로 차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이걸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도 안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집권 여당이 그 집권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도 없이 이렇게 끌고 와 버리니까 참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고라도 지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언론이 보도 안 해주면 뭐 모르고 지나가고 나중에 당하면 누가 이랬지 왜 이랬지 이렇게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가 좀 이상해질지 모르겠는데 시대가 냉전 시대를 지나고 이제 뭐 이념 이런 거 없이 소위 말하면 지구촌 가족 글로벌화 돼서 그 글로벌화에서 최소한 전쟁은 없을 줄 알았고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중국의 역할, 미국의 역할 따로 있어서 이렇게 서로 분업하는 체계 뭐든지 공급망도 그렇고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그게 깨지고 있는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상태거든요. 이것을 주로 다루는 언론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예, 국제 질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했던 한 50년 내지 70년의 질서가 바뀌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심각하게 우리나라 국익이 지금 소외받거나 훼손되고 있는데 이런 게 전혀 보도를 안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제가 실질적인 이제 집권자지 않습니까? 총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본래 한국에 오기로 했다가 이번 11월 달 방문에 한국을 빼버렸어요. 일본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갔는데 한국만 싹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거 제대로 이야기도 안 하고 있고 또 왜 뺐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냥 미국의 눈치를 봐서 빈 살만이 한국을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빈 살만이 얼마 전에 바이든이 찾아가가지고 석유 관련돼서 부탁했는데 냉정히 거절하고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제가 미국의 부탁을 받을 리도 없으며 받아서 한국을 안 올 리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너무나 좀 지금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사우디에 지금 700조짜리
거대한 신도시를 만드는데 거기 다만 숟가락을 얹어 보려고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또 오기로 발표까지 했는데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든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교 라인이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반증인 거죠. 예. 지금 사우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또 석유를 결제할 때 원유에 대해서 결제를 할 때 그렇습니다. 달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안화로 하겠다라고 하고 일본은 지금 엔화로 할 수 있게끔 로비를 한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 놓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총력을 기울여야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국내 언론사들이 해외 주요국에 파견된 특파원들이 상당히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통신사들도 그 주요국, 예를 들면 미국 또 그 중국 이렇게 몇 군데 빼고는 다 철수를 해버린 상태에서 국내 언론들은 이제 특파원 가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 인터넷 보면 다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내 언론들을 보는 인터넷이 영어로 된 인터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편파적인 그리고 객관적이지 않은 보도만 나오고 있고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나마 인터넷에 나오는 거는 뭐 영어 더하기 불어 또 뭐 스페인어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새날에 민진규 소장님이 나오셔갖고 14억 인도인 중에서 4억 명이 쓰는 언어 이걸 우리나라 아는 사람이 2명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예. 이 그 구자라트라는 게 지금 무디 총리가 구자라트 주 출신의 그 총리하다가 인도 전체 총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인도에서 구자라트 주가 지금 제일 잘 나가고 모든 IT나 산업들이 가장 발전된 곳인데 여기서 쓰는 언어를 물론 거기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공용으로 쓰긴 합니다만은 그 나라의 구자라트 주에서 나오는 신문만 50여 가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석한 사람이 국내에 거의 없고 뭐 학교에 계신 분들은 또 자기 일 바쁘니까 이걸 가지고 뭐 제대로 정보로 정리해 주거나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신문조차도 못 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구자라트 주에서 벌어지는 건설이라든지 수출과는 완전히 소외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알자지라 방송 우리는 무슨 테러범들이 하는 방송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동의 수억 명들이 이걸 매일매일 보고 있고 굉장히 정통한 방송인데 우리나라의 알자지라를 제대로 듣고서 번역해서 국내 언론에 실어준 데도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알자지라가 BBC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방송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거부감. 예. 근데 사실은 그쪽에 시장이 널려 있기도 하고 예. 이 과정들이 지금 입력이 안 돼 있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국제뉴스 하면은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닐까 싶은데 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 전쟁에 대해서만큼은 한국 언론이 약간 진영 방송 같은 느낌이에요. 예.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러시아 악마화일 수도 있고 러시아가 전쟁 일으킨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도 왜 있잖아요. 그죠. 희망회로 돌리는 가끔씩 새날이 먹는 악플이기도 한데 우린 진영 방송이니까 괜찮아. 근데 언론이 야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당하고 있대 같은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 팩트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뇌피셜을 보도하는 진영 방송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뉴스라는 게 객관적인 팩트를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팩트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판단은 우리 개별 국민들이 하시더라도 팩트 자체를 정확하게 보도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 특정 언어로 된 특정 입장의 그 정보들만 취합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팩트 자체가 털려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군이 대대적으로 반격을 단행해갖고 그 자기들이 잃었던 그 러시아군이 침범해서 차지했던 국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표면적인 사실일 뿐이라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러시아가 이제 강제 징집을 통해서 군인들을 그 예비군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다고 해서 막 그 러시아 그 국민들이 도망을 하고 한국에도 난민이 오고 막 그 마치 나라가 끝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팩트가 왜 갑자기 징집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상당 숫자의 주들이 그 이번에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러시아 편입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이 러시아의 영토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민이 박해를 받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징집 명령을 내리는 이게 합법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나토의 일원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한 작전이었는데 이제는 영토 수호 전쟁이 돼버렸거든요. 완전히 전쟁 양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드론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을 민간인한테 안 하다가 그 이 국민투표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전면적으로 양상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그런지 보도도 안 해주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도 보도를 안 해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보도를 이제 안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 국제 정세에는 그냥 윤석열 씨가 뭐 나토에 가가지고 우리는 미국 편 이렇게 하는 그 단편적인 걸로 보지 말자는 거고요. 자, 아까 그 석유 가격 결제를 지금 달러로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네. 우크라이나 말이 나왔으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전략적으로 러시아가 이긴 전쟁이다. 나토에 가입해서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 접경을 하는 일을 없게 하자는 것이 이번 전쟁의 가장 큰 목적인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은 포기하겠다. 그리고 나토 국가들도 그 우리 EU에는 가입시키되 나토에는 가입 안 하도록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러시아는 이긴 거고요. 두 번째로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해서 이 서유럽에 팔던 가스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 건국 이래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참 갑자기 국부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러시아의 그 서유럽에 가스 공급하는 회사가 게즈프롬인데 여기가 푸틴의 가장 큰 돈줄이라고 해서 가장 측근의 핵심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에서 그 서유럽으로 가는 몇 가지 가스관이 중간에 자작극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폭파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니까 그걸 명분으로 해서 이 가스 공급을 동결을 해서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져 있고 북부 유럽은 벌써 지금 눈바람 또 날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에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그 항복하자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마이 됐다 많이 묻다이가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크라이나는 절대 못 물러난다 이렇게 하는데 영토 뺏겼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끝만까 하는데 이제 그만해라라는 쪽으로 압박이 가고 있고 가장 큰 거는 세 번째 이유인데 미국의 더 이상 자국의 이익에 앞장서면서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서 이 우방국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죠. 이제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과 EU의 강한 연대감들이 깨어지면서 미국의 세계 그 지도자의 위치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방금 푸다님께서 언급하셨던 이 페트로 달러를 하죠. 모든 석유를 달러로 교체하는 이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지금 격변의 시대가 된 거예요. 예. 격동 30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지 사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세계가 전쟁 없이 편안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시점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질서가 재편되는 바로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예. 그게 어느 정도 큰 변화냐면 미국이 세계대전을 끝내고 그 태환 지폐로서의 그 달러를 폐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달러를 갖고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주는 것이 미국이 달러가 가진 힘이었는데 더 이상 이제 금으로 바꿔주지 못한다 하면서 달러가 불안 지폐가 돼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기축통화로서 힘을 가지던 가장 큰 이유가 사우디하고 미국이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사우디의 안전은 미국이 책임져주겠다. 대신에 모든 석유 판매 결제는 달러로 한다. 그게 이제 페트로 달러거든요. 이것이 미국의 달러가 세계적인 힘을 가진 가장 큰 원천이었는데
이번에 사우디가 그 러시아하고 협상을 해서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찾아가서 부탁했던 이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잘라버린 거예요. 이제 미국 말을 안 듣게 되고 그 와중에 중국하고 위안화로 결제하겠다. 또 러시아하고 루블화로 결제하겠다. 이걸 해버릴 거예요.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달러화의 위상이 추락하진 않겠지만은 더 이상 달러화 믿고서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는 걱정이 되면서 뭐 일본도 페트로에나 이런 걸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각국이 이제 자기 살 길을 찾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미국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그 발권 국가라는 걸 통해서 이 세계의 부를 자기들한테 가져오면서 그 큰 소리를 쳐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위상이 점점 추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달러의 그 파워가 사라지면 미국이 제대로 지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놈들은 세상에도 유일한 국가예요. 돈이 필요하면 달러를 찍어버리면 돼.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딨어.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한테 달러 빌려주고 그걸로 그러니까 미국이 먹고 살았던 비열한 방식 중에 하나가예요. 미국이 사실상 무기 팔아먹고 달러 팔아먹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금융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FRB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달러를 흡수를 하니까 달러 가격이 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소위 말해서 제3세계와 전 세계 모두를 달러를 통해서 착취하는 구조에서 미국의 풍요와 부가 지탱되고 있는데 이게 깨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페트롤 달러뿐만 아니고 러시아가 중국하고 그 사이에 또 협정을 했습니다. 이거 국내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가스를 중국에서 위안화로 살 수 있도록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야, 참.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지도가 예. 지금 저 두껍게 표시된 보라색. 여기가 지금 가스 유전의 이름이 시베리아의 힘입니다. 예. 빨간색 그게 시베리아 힘인데요. 이거 국내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요. 그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이 그 우리가 잘 아는 이 이르쿠츠크 가스 유전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서 생산된 가스를 가스 송유관을 통해서 그 러시아 거쳐서 중국 거쳐서 일부 들어오고 러시아 거쳐서 북한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도록 그 협상을 했다가 이명박 되고 나서 이 협상을 엎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스 송유관이 하나는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지금 발해만 해서 이 밸브를 털어놓고 한국 보고 그 우리나라에서 가스 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스가로 해협 위쪽을 통과해가지고 알류산열도 따라서 일본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석유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가 가스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이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명박은 재앙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이명박은 재앙이에요, 진짜. 그때 이명박이 부자 감세해갖고 뭐 120조 정도 그 세금을 감면해주고 한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3, 40년 많게는 5, 60년의 국익을 그 말아먹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언론이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고 여기에 이득을 본 게 원전하고 국내 정유 회사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이에 2019년도에 러시아하고 시진핑이 협상을 해가지고 2025년까지 38억 입방메타의 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기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6,400km의 송유관을 만들기로 했어. 그 송유관 이름이 이 시베리아의 힘인데요. 여기에 공급하는 가스 양이 472조입니다. 감은 안 온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30년 동안 중국이 러시아에서 이 가스를 사주기로 하고 러시아가 그 사주는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이 송유관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 송유관에서 가스를 사면 현지에서 바로 배송되니까 운송비 같은 것도 거의 안 들고요. 무엇보다 싼 가격에 중국이 살 수 있으니까 중국이 앞으로 산업 발전에 굉장히 큰 이 매력을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데 이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서 이 가스 가격의 결제를 옛날에는 달러로 했거든요. 이번에 위안화로 하기로 합의를 봐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계속 미국 바라기만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적대적인 입장이고 그다음에 좀 모르면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당신 경제 모르지 하면 저 경제 잘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경제 사건 많이 다뤄봤다 검사 때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앞으로 이 윤석열의 임기 동안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사건들이 그 영향을 끼칠 몇십 년이 정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사건은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안정적으로 중국으로부터 470조가 넘는 저 수입을 보장받는 것도 있지만은 러시아가 그동안 이제 서부 유럽에 많이 당했거든요. 수틀리면 가스 가격 내리버리긴다. 파는 사람이 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EU가 단합해갖고 나 저 지금 그 입방미터당 얼마에 받던 가스를 그 반가격으로 사겠어 하면 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수입이 안 나오면 러시아 국민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일크츠크 가스전 뿐만 아니고 여기 그 시베리아의 힘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이 중부 러시아에 있는 가스를 팔 수 있는 루트가 생기니까 이제는 서부 유럽한테도 큰 소리를 치면서 최악의 경우에 내가 가스 밸브를 완전히 잠가버릴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 잠가도 러시아 경제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런 정도까지 되니까 이제 완전히 그 서부 유럽들은 러시아한테 목을 매이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서유럽 쪽이 당하고 있는 게 확실한 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냉방 원도를 19도까지만 설정하라고 하고 그거를 넘는 경우에 벌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샤워를 다른 사람과 함께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게 막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파리도 지금 엄청 전기 전략을 위해서 뭐 공항, 기차역 이런 데 심야 조명 광고 다 꺼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거 어길 경우에 범칙금 엄청 과하게 매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좀 못 사는 제3세기 가보면 중간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단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유럽에서 지금 단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제 전기 공급. 그럴 정도로 저쪽의 상황은 시급한데 이런 상황이 되면 유럽의 경제 성장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되고 우리나라가 물건을 팔아야 될 유럽 시장이 위축되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국내 언론들은 보도를 안 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쓸데없이 나토 회의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거기다 편들을 주고 또 무기 푼돈을 좀 팔아먹는 조건으로 우리나라도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싼 가스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노가 난 거죠. 이 소위 말해서 셰일 가스를 이제 우리한테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한국이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가스 소비국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적지만은 에너지 의존도가 수입 의존도가 원체 높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가정용 뭐 LPG 가스 또 그 친환경 버스에 쓰는 LPG 가스 또 택시에 쓰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산업용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가 그 천연가스 소비량이 세계 2위입니다. 2위? 예.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호가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또 캐나다가 저건이 없네. 기회는 지금이다 해가지고 한국한테 이제 가스 사라고 자기 나라 가스 사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본래 캐나다는 이제 미국 쪽으로 가스를 많이 팔았는데 동부에 있는 나이아가라 쪽이 아니고 서부 알래스카 쪽으로 그 가스 송유관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바로 그 태평양 그 북부를 통해서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총리가 준비를 해서 그 건으로 한국에 가스 팔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스가 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송유관으로 오는 가스는 훨씬 싸고요. 예. 천연가스를 배로 들여오면 얼마나 비싸집니까? 근데 나 조상님들이 좀 약간 문제 있다고 생각해. 아니 지하자원도 없는 땅에다가 나라를 세웠을 게 뭐야? 아니 왜냐하면 러시아도 그 땅덩어리가 러시아 인구가 한 1억 5천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옛날에 시베리아나 이런 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천연가스가 나와. 심지어 미국 놈들은 석유도 매장돼 있는데 이제 고유가가 되니까 우리 석유를 써볼까 하려는 찰나에 셰일가스가 빵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또 세상에 우리 조상들은 왜 이런 데다가 자리를 잡았냐고 내 말은.
그런데 이제 경제가 발전을 하고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석유 수입 국가이긴 하지만은 또 세계 최대의 석유 관련된 유제품 수출 국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서 아몬드가 가장 많이 생산된 나라가 남미에 이 특정 국가가 있는데 에콰도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모든 아몬드보다 더 많은 아몬드를 대한민국이 수출합니다. 이야기 처음 들으시죠? 네. 그 무슨 이 허니버터 아몬드부터 뭐 옛날에 우리 그 아몬드 겉에다가 뭐 설탕 바른 거 뭐 이런 것 정도는 생각하는데 와사비 아몬드까지 뭐 한 아몬드 종류만 250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한국의 아몬드를 한 맛을 보면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싼 아몬드 원재료를 가지고 재가공하고 포장해서 한국 브랜드로 세계를 팔아먹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아몬드 수출 1등 국가 됐습니다. 이렇듯이 재작년에 빈살만 왕세제가 와가지고 한국에 20조 원 그 수출 계약을 하고 갔는데요. 뭐냐면 한국에 이제 더 이상 시효가 만료돼서 공해 때문에 더 이상 설치할 수 없는 정유 공장들 이거 사우디에 그 프렌트 수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 여천 공단에 있는 그런 공장들 또 울산에 있는 공장들 뜯어다가 옮기는 거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기회들이 그 다음에 또 신재생 에너지에 우리가 앞설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이 나서고 이런 기회들 다 발로 차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상황이 이래요. 세계적 상황이 이렇고. 그러니까 외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뭘 좀 알아야 하죠. 그나마 전임 정부에서 쌓아놓은 국가적 위상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나 중국이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닌 측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런 게 계속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고 야 니들한테는 가스 안 줘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지금 그 영국. 원전 이야기할 때는 프랑스 핑계를 대고 예. 사실은 좀 다르고 프랑스도 지금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부자 감세 이야기할 때는 영국 이야기를 딱 하는데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가 그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인해 갖고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비슷한 와중에 영국 여왕도 돌아가갖고 예. 이 과정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총리가 여성 총리야. 근데 여성 총리가 쉽게 표현하면 영국의 윤석열이었던 거예요. 예. 처음에 부자 감세를 한다고 했다가 벼락을 맞은 상황이죠 지금. 예. 그 트러스 영국 총리가 그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달 9월 23일입니다. 그 450파운드 우리 하나로 한 72조 원의 그 부자 감세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완전히 시장이 그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영란은행이라 하죠. 그 시티 오브 런던에 있는 그 영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그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 그거는 지금 코로나 때는 돈 풀을 것들 수습해야 되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정부가 감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보기에는 세수가 줄어드는데 금리를 인상을 해? 그러면 정부가 빚을 내야 되겠네? 국채 발행하겠네? 국채 공급이 늘겠네? 영국 국채가 뚝뚝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금리가 급등한 게 영국 국채를 안 사게 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파운드화는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영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오니까 이 앞서 그 부자 감세를 발표했던 트러스 총리가 이 재경부 장관을 바꿔버렸어요. 몇 달 때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부자 감세를 철회를 했습니다. 트러스 총리 지지율이 9% 나왔습니다. 예. 하여튼 어떻게 끼리끼리 그 일본 총리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들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지나서 그런지 다들 그 10%대의 지지율 맥시멈 20% 가지고 그 어떻게 지탱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코지 카댕 재무장관을 해임하고 이 후임에 이 헌트 장관을 올렸는데 헌트가 요즘 유행하는 영화하고 이름 비슷하지 않습니까? 헌트가 잡아야 될 게 바로 금리 인상하고
파운드화 폭락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이제 동영상으로 그 5분 동안 길게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이 총리가 단행한 부자감세 철회하겠습니다. 그걸 발표해서 겨우겨우 수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실제로는 예. 재무부 장관이 그 총리 역할을 대신하는 것 같고 최단기 한 예. 두세 달 만에 그만두는 참 부럽습니다. 부럽네요. 내각제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데 어쨌든 지금 그만두면 한 달이고 좀 이따 그만두면 2달 되는 최단기 총리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 예. 이제 그거 감세 정책 처리하는 기자회견하고 내려오는데 기자가 물어요. 뒤통수에 대고. 총리 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기자들 필요해요.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를 묻더라고. 그 우리나라 기자들하고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걸 보고도 이 추경호 부총리는 영국하고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 이 저 한국 원화의 환율이 폭락하고 물가가 급등하고 또 금리가 인상되고 국채 금리가 상승되는 이런 상황이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어쨌든 우리는 다르니까 부자감세 처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그 기재위 국정감사 이게 본격적으로 다뤄지면서 영국은 하는데 그 대한민국 무슨 통폐로 그걸 저 부자감세 처리 안 하고 강행하려 하느냐. 물론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이 부자감세 안은 법률 그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통과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빨리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좋은 계기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와 영국이 다른 거는 그거 아닐까요? 영국에는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는 언론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언론이 없다라는 게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그 근거로 된 게 영국에서는 그 재정 건전성과 국제 시장을 흔들 만큼 이 감세 정책이 파급력이 컸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발표해도 그 시장에서 미동도 안 했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그 대응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시장에서는 민주당이 이걸 막아줄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그 국가 살림을 책임진 기재부 총리,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지 참 난감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세수 감소가 최소 매년 6조, 5년 동안에 30조, 그 민주당은 그게 한 60조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메꾸려고 모든 복지 예산들, 청소년 예산들, 노인 예산들 다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돈을 풀어서 내수를 진작시키도 못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반성을 안 하니까 참 난감합니다. 참. 그러니까 뭐 영국의 트러스가 어쩌고 한국이 어쩌고 저쩌고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은 프랑스도 하잖아 이런 거였고 예. 영국도 부자 감세 하잖아 부자감세. 했지만 지금 트러스 총리는 거의 내려올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국민들 심리에 흐르는 것 중에 아 얘네들 그냥 부자 정당이고 부자 감세하는 놈들이야라는 심리가 깔려 있거든요. 그 심리를 벗겨내는데 수십 년 걸립니다. 근데 아주 노골적으로 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옛날에 국민들이 아니죠. 이 그럼요. 지금 국민들은 다 그 상황에 눈치채고 다 알아먹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그냥 이 상대편 당이 기본은 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이제는 냉정히 버려야 된다. 우리가 내준 순간 우리 당이 정권을 뺏긴 것 정도가 아니고 국민이 도탄에 빠지고 국민 생명이 위협해진다. 이런 생각으로 악랄하게 독하게 정권을 보위하고 연장해야 되고 또 그 이해찬 총리님 말씀대로 최소 20년 이상 자기 집권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 네. 정말 이럴 때 뼈에 사무칠 정도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트러스를 보면 네. 원래 그냥 보수당에서 계속 자라왔던 네. 바로 그런 인물이고요. 엘리자베스가 마지막 임명한 총리이기도 하고 75년생이에요. 75년생. 뭐 경험이 없어서 그런다기보다는 실제로 영국에도 그 보수 적폐 세력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일본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지금 친일 논란으로 굉장히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일본은 별로 생각도 안 하는데 그 엄청나게 일본하고 친해지려고 그 뭐 따라다니면서 스토크 외교라는 저 욕을 들으면서 일본하고 관계 개선하려고 하는데 정작 일본이 하는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은 안 배우고 있다는 거죠. 일본 그 기시다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승계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국제 관계 또 대북 대미 관계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경제 정책은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문재인을 계승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없죠. 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책을 기시다 총리가 이 총리 당선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아베노믹스를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엔화 무제한 방출 정책, 헬리콥터만이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엔화를 찍어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경제를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 경제 성장은 약간 회복됐지만은 이 아베노믹스 시기 동안에 임금과 가계소득 그리고 국내 소비가 증체되었고요. 그 아베노믹스가 9년 동안 지속됐는데 그 동안에 6년을 그 실질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이걸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베가 물러나고 기시다가 이제 어쨌든 둘이는 친했고 좀 자기 뒤통수는 안 칠 거라는 생각에서 총리로 밀어준 것인데 91년도부터 2019년까지 그 1인당 실질임금 상승이 미국은 41%, 독일과 프랑스는 34% 상승인데 일본은 5% 상승에 그쳤습니다. 소위 말해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거의 한 20% 내지 30% 후퇴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처분 소득이 일본 국민들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고 한때는 역전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총선에 승리한 기시다 총리가 내세운 정책이 뭐냐면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정책인데 요게 그 인적 자본 확충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필요한 그 성장 촉진과 성과의 배분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중소하청 기업의 노동 비용이나 원자재 비용의 상승을 원청 기업에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그 감독을 정부가 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납품 단가 원가 연동제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걸 기시다가 지금 그 작년 11월부터 긴급 제안을 통해서 그 독트린으로 자기 정책을 발표를 해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투자,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리고 적극적인 분배 정책, 과학기술 혁신과 스타트업 육성 정책, 이거 디지털 뉴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표절인데요. 예. 왜냐면 우리가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실질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를 하는 등이 완전히 문재인 정부 것을 번역해갖고 되풀이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저희가 방송으로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보수 진보 아젠다 문제가 아니라 보수 정권이 들어섰건 진보 정권이 들어섰건 지금 해야 되는 정책들인 거예요, 이게. 근데 윤석열은 진짜로 이명박하고 똑같잖아요. 노무현이 한 거 안 해. 문재인이 한 거 안 해. 이 방식으로 가니까 국민들한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따라하는 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무슨 쓸데없는 것만 좀 배워왔는데 지금 일본이 그 한국을 한미 동맹과 이 미일 동맹에 한미일 삼각체제로 이끌어 넣으려는 이유도 사실은 자기들이 아쉬운 게 있거든요. 국내 언론이 이제 드디어 약간씩 보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김정은이 미사일 쏘는 것만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열도를 넘어가지고 그 ICBM을 쐈다 뭐 이런 것만 하는데 그 김정은보다 더 많이 러시아가 지금 미사일 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러시아가 이제 남방으로 진출해가지고 알류산 열도를 넘어서서 홋카이도로 들어올 침략의 위험 때문에 러일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본이 이제 대륙 진출의 꿈을 꾸었고 또 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이 빨리 조기 항복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 항복해야지 이 알류산 열도 넘어서서 이 북방 5개 도서라 하죠. 그쪽으로 러시아군이 소련군이 진출을 안 하도록 막는 것이 그 조기 항복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30년 만에 일본 자위대가 홋카이도에서 군사훈련을 전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듯이 홋카이도를 침범해갖고 이 일본을 점령할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니까 자기는 군대도 약하고 군도 얼마 없으니까 미국을 엮어내고 한국을 동원해가지고 유사시에 뭐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금 대만에 미군이 파견될 때 한국군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군사 동맹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 네. 미국은 그 욕심이 있고 말로는 그 주한미군을 저 대만에 파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군이 같이 갑니까? 라고 했더니 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일 저 러시아가 홋카이도를 침공하면 그때 한국군이 파견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뭣도 모르고 따라하고 있으면서 정작 일본의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 노동자와 하청기업 간의 분배를 강한 정책, 중사층을 확대하는 정책, 간호 노인요양 보육 그 서비스 저 관련 종사자의 임금 인상 정책,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 임금 인상 정책이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그 최저임금 인상 정책 욕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지금 그걸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배우고 그 뭣도 모르면서 이 한미일 군사 동맹에 준하는 뭐 군사 훈련을 따라하고 또 미군 저 참모 항공모함이 돌아간 걸 다시 끌어다가 그 한국으로 저 동해로 와달라고 이런 짓만 하고 있어서 정말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일본마저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국은 지금 완전 거꾸로 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가면 한국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미래 비전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뭐 한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일본이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이 어려운 와중에서 일본은 금리 인상 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면서 버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가면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무식해. 이 정권 특히나 추경호는 언젠가 쇠고랑차게 만들고 싶어요. 예. 정말 무식한 차원을 떠나 사악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중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지금 중국 역사상 또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시진핑 3년임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중국몽이 이제 드디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번 중국 전인대라 하죠. 공산당 전국 대표자 대회 여기에서 이제 전체 중국을 5년 동안 이끌 당 대표 선출뿐만 아니고 중앙위원 200명을 뽑고 이 시주석 3년명을 공식화하게 되는데 여기서 발표된 내용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발표되어 있어요. 일단 대만에 대해서 무력 점령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은 필요할 경우에 또 그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우리나라가 끌려 들어가야 되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또 하나가 그 중국의 명목 GDP가 그 미국의 84.5%를 2027년도 시진핑 집권 중에 5년 내로 달성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냥 그 G2가 아니고 명실상부한 G2가 되면서 중국 자체의 경제력과 소비력으로 세계를 이제 그 흔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 있는데 이걸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여러분 보셨듯이 사우디에서 페트로 달러가 아니고 페트로 위안을 결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475조 원이라는 엄청난 분량의 가스를 싸게 사도록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했고 이 가스도 위안화를 결제합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미국의 그 소나기에 벗어날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명목 GDP의 84.5%를 기록하겠다 이제 예. 야심찬 계획이 있었는데 막상 3, 4분기 성장률은 발표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예. 상대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거든. 그러면서 이제 공동 부유 이게 이제 오래전에 그 소위 말해서 부의 불평등을 없애도록 한다는 건데 모택동이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그 사회주의 기본 경제를 그 견지 보완하면서
공유제 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우리나라의 무슨 공유 경제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게 공공 부분의 경제를 공유 경제를 하고요. 민간 부분의 그 경제를 비공유 민영 경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도 여전히 공공 부분의 경제 포션을 늘려나가면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그 방안으로 이제는 기술 입국 확립을 표방을 했습니다. 이게 뭐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그 무역 의존도가 25%인 건 아시죠? 4분의 1. 예.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중국 한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는 중국이 25%, 수입 의존도는 22.4%입니다. 였죠. 예. 그게 그렇습니다. 뒤집혔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뒤집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꾸로 중국의 대한국 수입 의존도는 11.6%까지 2005년도 늘었다가 지금 점점 줄어가지고 지난해에는 7.9%, 8%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대한민국은 더 이상 중요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지. 9%면 엄청난 건데. 예, 물론 크지만은 예전에 비하면 훨씬 예. 줄어들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도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서 그거로 중국에서 그 제품 생산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판매했는데 더 이상 중간재를 수입해야 될 필요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대중국 그 지난 30년 동안 이어왔던 무역 흑자가 적자로 그 3개월 연속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10년, 20년 동안 대중국 무역 흑자가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달러 가치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중국과의 무역 적자 영향이 커요. 네. 왜냐하면 가장 흑자를 많이 주는 나라였는데 이것마저 뒤집혔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쉽게 표현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어려운 상황 정도를 떠나서 저는 이게 윤석열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 정권이 아니고 막 찌르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막 부자 감세 하는데 중국은 이미 시장 끝났다 같은 소리를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이 해버리고 이 과정 거치다 보니까 아 한국은 지금 망해가는구나 요 느낌의 시그널을 난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더군다나 북한이 도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수의 핵심이라 하는 정경련에서 윤석열 정부한테 대중국 관계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뭐 경제부총리나 그 용산의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이 중국과의 관계는 끝났다 이렇게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는 중에 이 정경련에서는 그 한중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한일 정상회담이 아니에요. 한중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한중 장관급 회담 정례화,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재를 그 피해갈 수 있는 비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지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에 너무 많이 진출해 있으니까 이 기업들이 한국 돌아오려 하는데 이 생산 단가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그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 중국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뭘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그 윤석열을 뽑고 지지했고 후원까지 했던 이 정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들이 황당해하면서 동시에 난감해하는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들이 윤석열을 가장 먼저 버릴 것이다.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해주는 건 좋은데 기업이라는 게 감세로만 발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른 측면에서 시장을 개척해주고 활로를 뚫어주고 경제정책을 잘해가지고 막 내수가 진작되고 막 수출이 잘 되고 이게 아닌 상태에서 윤석열이 실제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진짜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현 정부가 그냥 잘 못하고 좀 모르고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뽑은 잘못이 있으니까 그 당선을 막지 못한 잘못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거대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계사적인 변화, 경제 시스템 자체가 이제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데 제발 이런 것들은 좀 그 알고 공유하고 대응도 좀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같이 고민이라도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고 얼마나 갈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좀 많이 망가뜨리지 않고 고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한편에서 좀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역사의 반면교사다. 예, 대한민국 사회에 저런 말도 안 되는 후보가 나왔던 보수 세력이 앞으로 집권하면 안 된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앞으로 보수 세력 집권하는 건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 예, 국민들은 임기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켜보고는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들 과반 이상은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그만하길 바란다까지 와버린 예. 6개월도 안 돼서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정권 교체라는 말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만 금방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예, 좀 드네요. 상황 보니까 어, 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고 일어났더니 앞으로 뭐 몇 년 후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말고. 자, 정권 교체 싱크탱크 304회 방송 마치고 새날에 있다가 1시간 후에 최민희, 황인두 두 분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